안녕하십니까. 우리방산연구의 송방원입니다. 사전에 그 인터뷰 영상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린 게 저고요. 제가 영상에서 제한스 평가가 기술 능력 평가는 변별력이 없고 비용 평가에서는 저가 입찰은 필수고 가감점 평가, 능력과 무관한 정부 시책을 평가하는 가감점 평가로 업체의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한스 평가는 지금 복불복이고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도 뭐 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까지 딱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딱 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드디어 17년 동안 이어진 방사청 제한스 평가가 수면 위로 올라왔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일부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제한스 평가가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편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거는 정말 방사청의 제한스 평가가 변별력이 없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변별력이 없다면 왜 없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 비용 평가, 가감점 평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점과 보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구매 시험 평가에서도 제한스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구매 시험 평가는 제한스 평가라는 용어만 같이 쓸 뿐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구매 시험 평가의 제한스 평가는 향후에 시험 평가 대상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족하느냐 미충족하느냐만 따져보고 나중에 업체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 결정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구매 제한스 평가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큰 이슈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본 발표는 연구개발 제한스 평가 위주로 갑니다. 일단 평가의 주요 요소는 5가지입니다. 평가 항목, 배점, 기준, 평가자, 평가 방법. 딱 모든 평가 다 똑같습니다. 오른쪽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영업부의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영업부 신입사원의 능력에 걸맞는 학력, 경력 등의 평가 항목, 그리고 평가 항목별 얼마만큼의 배점을 줄 것이냐는 평가 배점, 그리고 항목별 평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를 했을 때 이거를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평가 방법이 정해지죠. 여기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뀌면 평가 목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싹 바뀝니다. 해외 영업부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외국어 대신 한국사를 평가하거나 경력 점수를 20점에서 50점으로 늘린다거나 평가 기준을 대졸 이상이 아니라 대학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 평가 시스템에서 뽑히는 신입사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가는 평가 목적에 맞게끔 이 5가지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5가지 평가 요소를 중점으로 방사청의 제한스 평가가 무기책의 제한스 평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 항목입니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핵심은 기술능력 평가 왼쪽이 사업진 계획이고요, 오른쪽이 능력입니다.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 그래서 이 무기체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사업진 계획은 개발 목표, 구성품, 핵심 기술, 국산화, 소프트웨어, 상호형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는 개발 계획이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용, 형상관리, 위험, 안전관리 등 관리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관리 계획, 그리고 시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험평가, 전력화 지원 요소, 가망인증,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원 및 사후 관리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제안 업체가 이거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기술부의 현황은 소유 기술을 분석하고 핵심 기술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 장비와 국산화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 인력, 장비, 시설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업체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선정을 하고 신용평가 등급은 좋은지,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방사청과의 과거 수협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오른쪽 경영 상태입니다.
요 아래에 회색으로 보이는 24개 평가 항목이 현재 무기체계 제한서 평가의 표준 평가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발 계획부터 개발이 끝날 때까지 제한 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과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항목은 제한 업체가 아무리 많아도 제안서 내용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업체별로 제안서가 달라지는 부분은 주장비 개발과 관련된 구성품, 체계 총합, 핵심 기술, 국산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외 나머지는 요거를 통해서 주장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기체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부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발 일정 관리 계획, 비용 관리 계획은 과학적 사업 관리 수행 지침이라는 방사청 예규에, 형상 관리는 표준 업무 규정, 위험은 위험 및 안전 관리는 SE 기반 위험 관리 가이드북, 시험 평가는 전력 발전 업무 훈령 등 부수적이고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이미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훈령을 통해서 그 절차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왼쪽이 과학적 사업 관리 수행 지침입니다. 사업 성과 관리 언드밸류 매니지먼트라는 2부M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행 절차 그리고 각 수행 절차별 세부 수행 방법이 이렇게 훈령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안서 항목에서 비용 및 일정 관리 계획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제안서를 내세요 하면 오른쪽처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사업 성과 관리의 목적을 이 제안 사업에 맞게끔 특정 사업이라고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 절차를 방사청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가하거나 조정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서 여유를 좀 부과하고 아래 수행 절차에서는 일정을 명시하는데 이거를 약간 구체화할 뿐입니다. 이거를 훈령에 정했기 때문에 제안업체가 내가 좀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바꾸잖아요. 그럼 감점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항목이 총 24개 항목 중에 11개 항목입니다. 46%에 대한 항목이죠. 여기서 일단 평가 항목에서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배점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그 배점이라는 것은 평가 항목의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중요도가 높은 것은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게 맞죠. 그래서 2012년 3월 이전에는 방사청도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별도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3월 달에 가중치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행정 소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평가 배점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함에 따라서 방사청은 이걸 표준 평가 항목으로 딱 정하고 사업 기술적 난이도, 국산화 수준, 연동 대상 체계 수, 시험 평가의 난이도, 체계 복잡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이 표준 평가 배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험 평가가 해외 시험 평가가 필요하다거나 시험 평가 국내에서 보다 고난도의 시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험 평가 계획 등의 점수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평가 항목과 결부를 시켜보면 총 80점 중에 28점의 항목 35%가 변별력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예. 평가 항목과 평가 배점에서 이미 변별력이 없어졌는데 자, 요까지는 그냥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요 다음에 평가 요소 중에서 평가 기준과 평가자, 평가 방법 5개 요소를 합치기 시작하는 순간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는 평가 결과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요게 방사청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5가지 평가 유형이거든요. 정량적인 수치로 제안업체가 제시한 거를 상대 평가하는 게 A형, 이거를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의 바인딩 기준을 정한 다음에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 B형, 평가위원회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게 C형, 조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게 D형, 그 다음에 조건 충족을 했는데 초과되는 부분으로 요구를 한 거 있으면 거기에 가점을 주는 게 E형입니다. 자,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오른쪽에 특허 보유권서에서 보는 것처럼 제안업체가 실적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 유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싹 달라지지 않습니까?
A 업체 같은 경우에 특허 보유 건수가 8개로 동일한데 A형을 정하면 0.8점이고 B형을 정하면 0.9점이고 D형을 정했을 경우에 이 조건 충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0점이 될 수도 있고 1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기준을 정한 다음에 제한서 평가에서 떨어진 업체는 이 평가 기준이 상대 업체한테 유리하게 적용된 거 아니냐라는 편파 시비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되게 난해하죠. 업체의 실력, 업체의 현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임의로 정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정했다가는 이게 편파 시비에 휘말려서 굉장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24개 평가 항목에 20개 평가 항목이 전부 다 C형으로 갑니다. 방사청 사업부사에서 그 사업 유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의 평가위원에게 이걸 그냥 맡기는 거죠. 외부의 평가위원을 맡기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평가위원의 뇌를 열어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형은 나중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도 제기할 수도 없고요.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방사청 제한서 평가 디브리핑이라든지 평가 결과에서 오픈을 해달라고 해도 점수를 오픈한다고 해도 이게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대부분 평가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이 되게 무기체계 제한서 평가의 평가는 평가위원이 90% 이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도 이렇게 평가위원회 자격을 정하고 있거든요. 사업관리 경력 3년 이상자, 구매 연구개발, 방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관련 분야 무기체계 운영 경력자 3년 이상은 야전 부대에서 해당 무기체계를 운영해 본 사람, 합참 소형군 국가형 기품원 등 획득 체계에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 그리고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출연기관이 연구 분야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련 분야 근무 경력 5년 이상, 관련 분야 자격증. 여기서 관련 분야라고 했습니다. 이 관련 분야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체계 통합, 하드웨어, 소프트 국산화, 상온형성, 아래 쭉 방산 보안까지 무기체계 연구에 반하는 데 필요한 각 분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 분야 전문가로서 3년 이상 근무자, 5년 이상의 경력자 등등 해가지고 전문가를 제한서 평가 위원으로 섭외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다가 자기 분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 분야를 평가시킵니다. 사업관리 경영자는 일정 비용 관리, 그 다음에 군수지원 담당자는 전력화전조소의 종합군수지원조소, 지금 통합체계지원이라는 걸 바뀌었지만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섭외를 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평가시킵니다. 평가 항목 기준으로 딱 보면 이 평가 항목에 10명이 평가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는 한두 명이고 나머지 8, 9명은 비전문가입니다. 그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뽑아서 전체를 평가시켰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했지만 실제 평가는 비전문가가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 외부 대학 교수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모시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용어조차 되게 생소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2012년 3월 이전에는 세 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평가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차원이었는데 이때도 평가위원 섭외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무기체계 분야는 한정된 인력풀로 하다 보니까 그 제한서 평가 수는 많고 평가위원 섭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때 2022년 3월부터는 평가위원을 섭외해서 분과 구분을 없애고 이렇게 평가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12년 3월 기점으로 변별력이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술인력 평가에서 비전문가 평가에서 제한 내용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평가 방법이 개선이 되면 그나마 좋은데 지금 제한서 평가의 평가 방법은 이것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들을만 하십니까? 예. 이 평가위원들이 나름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서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서로 나눠주면서 토의해서 평가를 하면 전문성이 약간 오를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방사청은 상호 토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호 토의를 시키면 목소리 센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위주로 평가가 편향되기 때문에 이걸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토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이나 PT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내가 제안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요거를 못하게 합니다. 요건 또 왜 못하게 하냐면 PT를 하는 순간 특정 업체에 이미 식별이 되고 그리고 그 평가위원이 노출이 되면서 청탁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죠. 평가에 상호 토의 못하게 하고 질의응답 못하고 오로지 배부한 제안서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나름대로 수당도 받기 때문에 제안서를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6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업체면 1200페이지, 아까 3개 업체면 1800페이지. 요걸 읽어야 되는데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그다음 뭐가 부딪히냐면 평가 기간에 부딪힙니다. 2박 3일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소집하는데 반나절, 집에 가는데 반나절, 그다음에 평가 결과 종합한 다음에 수치 합산하는데 반나절 하면 실제로 제안서를 읽을 수 있는 기간은 하루, 길면 하루 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제안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양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대충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이거를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훈령상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3순위까지는 무조건 차등의 점수를 주라.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5가지 요소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서 A, B, C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평가 절차, 수행 절차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A 업체는 시험평가 수행 절차는 국방전력발전 업무 훈령을 따른다. B 업체는 국방전력발전 업무 훈령에 있는 걸 이렇게 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C 업체는 요거를 도식화해 가지고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A 내용, B 내용, C 내용이 다 똑같죠. 자, 요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배점 5점을 주고 그리고 요거를 정성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C형을 적용을 했는데 평가자를 섭외를 했는데 이 시험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합참 시험평가부나 각군 시험평가단 이렇게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 8, 9명은 시험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제안서만 보고 평가를 하려니까 이 내용만 갖고는 평가를 못하죠. 그리고 제안서 분량은 과다하고 시험평가 기간은 부족한데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점수를 이렇게 냅니다. A 업체는 성의가 없으니까 80, B 업체는 풀었어서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90, C 업체는 뭔가 도식화해서 알기 쉽게 썼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실제 변별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변별력을 4점, 4.5점, 5.0이 과연 무슨 결과로 나온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C업체가 제일 뛰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우리의 협상 우선순위야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게 시험평가의 적절성이 우수한 점수야? 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비용평가가 좌우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중간 정도 설명하다 보니까 후련하다 하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이제 불편하신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있는데 계속 가겠습니다. 자, 기술인력 평가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이제 비용평가가 좌우를 하죠. 비용평가는 A형과 똑같습니다. 정량적으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제안 업체가 만점을 받고 그 업체보다 가격을 높게 쓴 업체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적게 받는 구조거든요. 0점을 쓰면 영원 입찰을 하면 낙찰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저가 입찰에 대한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방사청 제안서 평가 기준에서는 평가 기준가의 95%를 최저 기준으로 정합니다. 95% 미만으로 제안을 하면 이게 95%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95%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사가 90원으로 제안해도 95원으로 평가받고 85원으로 제안해도 95원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95점으로만 내면 됩니다. 이게 2007년에 방사청 제안서 평가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현재 국가계약부가 똑같이 최저가의 60%일 경우에 만점입니다. 100억짜리 사업에 60억을 써내야 되고 1000억짜리 사업에 600억을 써내면 40억, 400억이면 이거는 이문이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산보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따먹어도 방산업체의 경영난이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이 되기 시작했고 이래서 2009년도에 이거를 80%를 올립니다. 2014년도에 90%를 올립니다.
2018년도에 95%를 올립니다. 자, 5%는 원가의 이윤보다 작습니다. 5%는 내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가격 평가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국방 조사 사이트 딱 들어가가지고 제안서 평가 결과를 쭉 보십시오. 모든 업체가 비용 평가가 다 똑같습니다. 일단 95%를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가격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 비용 평가를 시작했는데 비용 평가에서 변별력 자체가 없어지고 이 5%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정부 예산의 5%를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와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안서 평가 이렇게 변했죠.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감점 평가가 좌우를 하는데 가감점 평가는 총 9개입니다. 좀 이게 각 들쑥날쑥하는데요. 가점 항목은 중소 중견기업 많이 참여한 업체 가점, 그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 신규 채용 인력을 많이 고용한 업체의 가점, 그다음에 공동투자 연구개발 사업에서 업체의 투자비를 많이 제시한 업체일수록 가점. 중소기업 부품 국산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체계 업체로서 이것을 지원을 많이 해준 업체 가점. 감점은 중소 중견기업 구성 안 했거나 그다음에 3년 이상에서 보안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 그다음에 입찰 조력자를 명시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허위로 명시한 업체, 방사청의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업체, 제안서 물량 초과했을 때 감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점을 줍니다. 왼쪽 4개, 오른쪽 5개의 감점은 업체 연구개발, 경쟁력과 별 하등의 관계가 없죠. 이 가감점 평가는 방산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정부 시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서 평가 항목에 정부 시책의 그 준수율을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경쟁력과 직접 연관성의 미미한 항목들이 대부분이죠. 뭐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이 항목에는 취지와 다르게 이상하게 변질된 항목들이 또 여러 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 중견기업 참여 가점. 2009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참여했을 경우에 가점을 줍니다. 신설했습니다. 2012년도에 왜 중소기업만 육성하느냐, 중견기업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중견기업 참여할 때도 가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때는 중견기업이 10개, 20개 아무리 많이 참여를 해도 중소기업 참여 수의 25%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7년 9월에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지침과 구매 제안서 평가 지침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지침으로 합쳐지면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견기업 1개만 참여해도 그 업체는 중소기업의 25%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그룹과 B그룹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똑같이 9개가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가점 인정되는 것은 A그룹에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8개의 25%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A그룹은 13개, B그룹은 14개가 참여해서 실제 참여 업체는 B그룹이 많죠. 근데 이제 A그룹의 중견기업 하나가 중소기업 12개의 25%인 3개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가점은 A그룹이 더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초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우대받고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우대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이 최우선 우대받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방사청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규제가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공동투자 업체 연구개발 시의 업체 투자 비율. 원래 2012년 전까지는 연구개발은 무조건 100% 정부 투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연구개발 투자주차 선정 절차를 신설하면서 모든 연구개발은 업체 투자, 공동투자, 정부 투자 순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거를 만든 기대효과로는 개발 시에 방산업체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하면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연구개발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하한선 이상으로 많이 투자한 업체한테 가점을 많이 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예산 운영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요 없습니다. 이 제도가 BTL 사업을 통해 민자투자 방식으로
민자 투자 방식을 보고 도입한 건데, 요거는 항만도로처럼 초기 투자금을 개발업체가 내고 운영 수익을 걷어가지고 그 투자금을 상쇄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무기체계는 누가 씁니까? 군이 씁니다.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KF21이 지금 카이에서 개발비를 자체 투자해가지고 개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양산비에 정부가 다 줍니다. 그래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운영품을 정부가 쓰는 이런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국가 예산의 효율성은 없고 단지 예상 집행 시기만 올해를 후년으로 미루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기체계 품질 문제가 발생돼서 방산업체 투자에 실패를 하면 너희도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개발의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요거요 책임성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냐면요, 정부 투자, 공동 투자, 업체 투자와 무관하게 개발에 실패하면 업체 손실금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투자 100억짜리 사업을 업체가 개발에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투자금 100%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정부에 반납합니다. 공동 투자 50대 50으로 나눴을 경우에 정부로부터는 50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더해서 정부에 반납하고 자체 투자한 50은 업체 자체 손실이죠. 손실금을 합치면 100억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투자 연구개발 사업의 업체 투자 비율은 그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이 효과는 어떤 식으로 그 역효과가 나냐면 업체 재정 부담만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입찰에 참여할 때 이만큼 투자할 돈이 없어 들어오지 마, 딱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찰할 때의 자금력 확보가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력 평가, 기술력 차이 식별이 제한되고 비용 평가, 변별력이 없습니다. 가감점 평가는 정부 시책을 평가하는 건데 요거는 업체 경쟁력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방산업체의 지금 입찰 중점은 제안서의 가독성이 중요해졌고 이 평가위원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죠. 95% 입찰은 저가 입찰은 필수가 됐고 정부 시책은 무조건 최대치를 받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파생되냐 하면 제안서 가독성이 왜 중요해졌냐 하면 이해를 못하는 평가위원한테 제안서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읽을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짧은 시간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문서의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업체는 제안서 컨설팅을 건당 1억에서 5억을 줘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제안서 컨설팅에서 무엇을 하냐면 문구를 교정하고 그래픽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편집과 인쇄를 고품질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과 업체 투자 비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금력 확보가 합쳐지면 요 두 개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굉장히 불리해지죠. 이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에서 보상되지도 않고 제안서 작성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쓴 대로 따거나 지거나 관계없이 그냥 손실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부터 성실실패 인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성실실패 인정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기술력 있는 업체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뽑히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기술력 없는 업체가 제안서를 잘 써가지고 아니면 비용평가나 가감점 평가로 요행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업체가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력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이행했으니까 페널티를 감면해 주세요. 이거 감면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업체가 기술력이 있건 없건 간에 무분별하게 입찰에 다 참여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실실패 제도와 연계했을 때 제안서 평가가 기술력 있는 업체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완 방향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되거든요. 평가 항목은 개발 계획과 수행 능력을 다 하지 말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 위주로 경쟁력 위주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로 활용이 되는데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모든 무기체계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을 해서 당연 수행 업무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평가는 평가로, 업무 수행은 업무 수행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 배점 기준은 사업 특성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 배점을 정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연주관 연구개발 사업,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연 지침에서 이미 평가 항목과 평가 배점을 사업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일반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만 이렇게 표준 배점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연이 주관하는 것처럼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이거를 그 방위사업 전문기관으로 뭐 목표를 지향하는 방사청 사업부서는 이거를 신속하게 그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방위사업교육원의 시험평가 전문교육을 만들어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개설을 하고 그것을 수료한 사람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섭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전문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정성에서 현재의 공정성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제안서만 갖고 문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체의 PT, 그다음에 상호 토의, 개별 평가가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단일화된 하나의 안을 뽑는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현장 평가를 추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그 평가위원이 노출되고 업체가 식별되면 사전에 청탁과 상응이 요구하면서 편향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는 굉장한 기우입니다. 제가 보기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평가위원들은 옆에서 이거 얘기를 하는 거 더 짜증냅니다.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의 서면 평가 방식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서면 평가 방식은 개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달습니다. 옆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비용 평가는 지금 5% 절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모두 다 5% 절감해서 되기 때문에 비용 평가에 변별력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거는 5% 디스카운트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연구개발의 비용 평가는 나름대로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적정 연구개발 가격이 나왔으면 굳이 연구개발 비용 평가를 제안서 평가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전향적으로 없애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가감점 평가, 불필요한 가감점 평가, 규제와 같은 가감점 평가는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적용하기 필요하고 제안서 작성 방법은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두면 제안서 작성 자체가 입찰의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거든요. 제안서 쓸 돈이 없어서 제안을 못하고 여기에 인력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주저한다. 이거는 제안서 작성에 대한 간소화는 시급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투명성, 공정성 위주의 제안서 평가가 변별력, 효율성 위주로 획기적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오른쪽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처링, 정부의 의지. 제안서 평가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는 위법이나 불법 사항이 아닙니다. 효율성의 문제죠.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면 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내부의 구성원이 방산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요거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의지와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구성원 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책임지고 바꿔야 되겠다라고서 그 훈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쪽에서는 굳이 이걸 왜 하냐.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적이 있느냐. 이거 하면은 IPT의 업무가 더 많아지는데 네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발에 부딪히거든요. 이 반발에 부딪히면 이건 다시 홀딩이 되고 그 사람이 1, 2년 만에 보직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서 평가 이거를 하려면 최소한 방위사업청의 리더십 차원에서 이것을 임기 중에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이거를 동조하는 방위사업청 구성원의 공감력이 필수입니다. 모쪼록 물론인데요. 아무쪼록 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방위사업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려면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적절하게 뽑는 제안서 평가 시스템 자체가 신속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